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은 있다. 시골의 정취와 바다 정취를 동시에 느끼고 볼 수 있으며, 우와, 비행기 뜨고 내리는 그 엄청난 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아주 엄청 흥분되는 것, 영종도. 거대한 비행기에 배를 쳐다보고 있으면 늘 생각해요. 어떻게 저 거대한 게 뜨지? 참, 사람이 움직이는 것 다음으로 제일 신기한 물건이죠. 영종도에서 다리가 연결된 무의도. 무의도에 접어들면 처음 만나는 곳이 이 마을입니다. 비온 뒤라 안개가 낀 산을 배경으로 추적스럽고 척척한 바닥을 덜컹거리며 달리는데, 이게 불편하기보다는 그냥 사람 냄새가 납니다. 모든 게 순식간에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좋은 그런 감성이죠. 비온 뒤이기도 하고 시간도 그래서 오늘은 사진 한 장 찍어서 그 감성이 사라지기 전에 집에서 영상 켜고 따뜻한 차 한 잔에 그림을 그려봅니다. 오늘 그림은 수채화인데요. 여느 때처럼 펜드로잉을 하지 않고 간단히 연필로 구도만 잡아놓고 바로 수채화로 진행하는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항상 시작할 때 그림의 구도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.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중심선을 잡아놓는 거죠. 이 그림은 가로로 3단이 구분됩니다. 이렇게요. 산 라인, 건물 라인, 이렇게 크게 3단. 거기에 도로의 사선 라인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렇게 먼저 연필로 그어 놓습니다. 세로선은 중심 라인에 이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. 이렇게 중심선을 만들어 놓죠. 몇 개의 중요한 사물, 그러니까 자동차, 제일 앞 건물의 간판과 창문 등만 헷갈리지 않게 그려 놓으면 밑그림은 끝납니다. 이제 과감하게 수채화로 그냥 가는 거야. 수채화를 칠할 때 저는 총 3단계의 레이어를 둡니다. 첫째 레이어는 밑색으로 전체 화면의 분위기를 만드는 단계죠. 그러니까 좀 흐릿하고 멍해도 그림의 톤 앤 무드를 정하는 꽤나 중요한 단계입니다. 둘째 레이어는요, 가까운 사물이나 하이라이트 사물에 대한 명과 암, 컬러 등 좀 더 형태를 만들어주는 단계입니다. 셋째 레이어는 마지막에 느낌을 주는 단계로서 세밀한 선들을 그려주거나 포인트 빛을 주기 위해서 화이트 펜슬 또는 화이트 아크릴 등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. 그림 그릴 때 성격이 나옵니다. 저는 수채화 물감이 12색을 넘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. 제 실력이 아직 아마추어 수준이기도 하고 성격적으로 그거 조금 다른 컬러 섞는다고 대세 지장 없는데 굳이 뭘 그래야 하나 싶기도 하고, 사실 저는 커피를 마셔도 무조건 따뜻한 라떼입니다. 왜냐고요? 그냥 귀찮아서요. 그렇다 보니 12색도 많아요. 더구나 색동저고리처럼 이런저런 쨍한 컬러 쓰는 것도 싫어하기도 하고요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좀 마음 편하려고 그림 그리는데 색깔 고르는 데까지 선택장애에 따른 감정 소비하기가 싫어지는 거. 자, 디테일. 이 그림을 보면서 자긴 디테일하면서 이 양반 자꾸 디테일 버리래 하시는 분 계시죠? 제가 디테일에 빠지지 말라는 말은 터치를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. 사물과 경관의 모든 보이는 선과 구체적인 형태를 포기 못하는 우리의 습성을 버리자는 거예요. 저는 지금 터치가 많을 뿐 디테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그렇게 보이세요? 이건 나중에 다시 소개할 때가 있을 거예요. 다시 무의도 바닷마을.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. 이 마을의 어떤 시점에서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났습니다. 제가 6학년 때 학교 운동장에서 크레파스로 학교를 그리는 그림을 그렸어요. 6학년이면 벌써 몇십 년이 지났고 그리 대단한 사건도 아니었는데, 왜 있잖아요, 그 순간 그 이미지만큼은 생생하게 클로즈업 되면서 칼라 사진처럼 기억나는 장면, 막 날씨 같은 거나 조잘되는 애들 소리, 그 하찮은 것까지 기억나는 순간. 그날 어린 저는 회색의 학교 벽을 크레파스로 칠하다가 검은색, 회색, 흰색을 동시에 써가면서 색을 더 칠하고 있었습니다.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색을 섞고 있는 거죠. 우와, 그라데이션이라니. 그러니까 빛의 효과가 나타나네요.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. 와, 내가 그림에 소질이 있구나. 오,
애들이 잘 그렸다고 난리. 그게 뭐라고 전 그때 내가 기가 막히게 멋있었습니다. 벌써 몇 년이 지난 겁니까? 그 꼬꼬맹이 시절 이때 그린 그림만큼은 총천연색으로 아직도 눈에 선하고 기억이 납니다.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시절, 그러니까 4년 뒤죠. 고등학교 1학년 미술 시간 뭘 그렸는지 잘 기억은 나지는 않아요. 근데 그때 제가 뭘 잘 그렸나 봐요. 미술 선생님은 자꾸 내 주변에서 쭈뼛쭈뼛 대셨고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셨어요. 그때 친구 한 놈이 선생님 이 그림 좀 보세요. 잘 그렸어요. 근데 글쎄 그 미술 선생님, 야 호들갑 떨지마. 뭘 이렇게 대단하다고. 이상한가? 아주 뽀글뽀글한 파마 머리를 하고 빨간 립스틱이 진했던 그 미술 선생님은 그날 매우 차가웠고 저는 미술이 재미없어졌으며 여차저차해서 아주 잠깐 있었던 미술 전공의 꿈을 접고 결국 건축을 전공하게 되었죠. 뭐 슬프지만 다행인 이야기죠. 그림 시간 총량의 법칙. 한 사람의 인생에 그림 그리기 그 시간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. 물론 제 개통 철학입니다. 우린 언젠가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. 내 그림에 대한 핀잔과 비판과 조롱에 몹쓸 기억의 순간, 또는 그림에 대해 그다지 재미를 못 느끼고 있는지조차 모를 엉덩이 꼬리뼈 같은 수준으로 내 그림 재능을 치부했던 순간, 그림에 대한 크고 작은 아픈 상처기와 인생 켜켜이 쌓여있는 무관심의 퇴적층들, 거기다 우린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대해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받아왔죠. 그러니까 더 무심해져요. 굳이 뭐 내가 평가를 받아야 돼?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그림 욕구는 잘 회복되지 않는 콘크리트 같은 겁니다.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. 그림에 대한 나쁜 순간 또는 좋았던 순간. 더듬어 우리의 기억을 찾아봐요. 그 녀석, 그 친구의 무심한 핀잔에 똥침을 날립시다. 한때 그림 낙서로 교과서가 너덜해졌다면 브라보! 감춰진 보물을 찾으신 거예요. 제발 이젠 그 누군가의 평가에 빅엿을 날리는 이기적인 그림쟁이가 되어봅시다. 나를 위한, 나만을 위한 그림, 아주 이기적인 그림 말이에요. 안 써서 잠자고 있는 내게 주어진 내 그림 시간을 이제 써보세요. 통장에 잠자고 있는 꽁돈을 발견하신 거죠. 안 쓰면 손해잖아요. 그래요. 혹시 알아요? 그림 시간 총량의 법칙으로 치면 바로 지금이 그림 시간을 아주 많이 쓰실 때일 겁니다. 아주 활발히, 아주 많이, 아주.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.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, 다시 시작하는 그 순간. 이 순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. 진짜.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봐요.